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지난달 우리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새로운 일상이나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말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성공적인 방역을 바탕으로 경제 위기까지 잘 대처해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는 거죠. 유엔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던 한국판 뉴딜 사업에 기후 위기를 해결한다는 의미의 그린 뉴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어요. 성공적으로 K-방역을 이끌어내던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법인 그린 뉴딜 사업까지 추진하니까 많은 나라들은 한국이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나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포스트 코로나의 해법까지 찾아냈다고 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찾아낸 포스트 코로나의 해법 궁금하시죠? 먼저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린 뉴딜은요,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과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됐던 정책 뉴딜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 그린 뉴딜 정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게 바로 최근 한화에너지가 선보인 K-그린 수소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K-그린 수소 에너지 발전소는요,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인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이 부생수소는 석유화학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소인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도 일으키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합니다. 게다가 고작 6,000평 부지에서 총 20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양을 태양광으로 얻어내려면 30배가 훨씬 넘는 부지가 필요한데요. 그만큼 적은 면적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 고효율 전력인 겁니다.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할 그린 수소 발전 시대가 한국에서 열리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그린 수소 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발전 과정이 모두 친환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석유와 공정에서는 자연적으로 부생수소가 시간당 3톤씩 쏟아지는데 이 버려지는 부생수소를 활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항산화물 전혀 없다고 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친환경, 말 그대로 그린 수소 발전인 겁니다. 둘째, 수소 연료 전지는 공기 정화 효과에도 뛰어납니다. 발전에 필요한 공기를 끌어모으는 단계에서 발전소 내부에 설치된 필터를 통해 공기를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때 걸러지는 공기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정도로 여과력이 좋다고 합니다. 셋째, 경제적이고 안전합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1년 365일 멈추지 않고 꾸준히 발전소를 돌릴 수 있어요. 석탄이나 LNG 발전소는 터빈이 멈추면 발전소까지 멈추게 되는데 수소 연료 전지는 몇 가지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전지들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경제적이고 또 안전한 방식인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수소 연료 전지뿐만이 아니라 세계 수소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수소 전기차 또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발전 방식은 오랫동안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개발해온 분야였는데 이 분야에서 지금 우리 한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정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그 어느 나라보다 잘 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딛고 현재 방역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이제는 새로운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많은 나라가 꿈꾸는 그린 뉴딜 정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옛날엔 아메리칸 드림에 이끌려 기회의 땅 미국으로 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가면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꿈을 꾸면서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이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이렇듯 많은 사람에게 미국은 늘 크고 멋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리고만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회의 땅이 아니라 허망한 죽음의 땅, 위대한 미국은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국방비가 국방비 2위에서 10위까지 다 합친 것과 맞먹을 정도로 압도적이지만 바이러스라는 적 앞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국가도 막지 못한 일을 해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과연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요즘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하게 비싼 의료비 때문에 검사를 받는다거나 치료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로 감염된 환자는 파악된 수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해요. 미국은 가입한 의료보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긴 하지만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우리 돈으로 약 400만 원에 가까운 검사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16만 원 정도인데 말이죠. 세계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는 미국이 이런 참혹한 재난을 겪는 원인은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낮은 의료보험 가입률과 허약한 보장성,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비용이라는 문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모두 드러나 버렸거든요. 미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보다 민간업체의 건강보험을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이조차도 너무 비싸서 아예 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도 꽤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 때문에 치료는 물론 진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은 전형적인 사례가 된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라에서 보험을 직접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에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비가 평균 500만 원 이상이 들더라도 사실상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0에 가까워질 정도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쉽고 또 얼마나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냐면요. 2017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외래 이용 횟수 평균은 6.8회 정도였는데 한국은 무려 그 2배가 훌쩍 넘는 16.6회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 접근성이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국을 코로나19 검사의 모범으로 꼽으면서 국민건강보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안정된 의료체제를 배우자고 한 거죠. 단순히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응을 잘한 게 아니라 검사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시스템에 주목을 한 겁니다. UN 개발 계획에서 인간안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안보의 뜻은 지속적인 기아, 질병, 범죄, 억압 등으로부터의 안전이며 가정이나 직장 등 사람들의 일상을 갑작스럽고 고통스럽게 파괴하는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안보의 개념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에게 맞춰져야 한다. 세계에서 국가 안보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 엄청난 의료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국 국민의 안보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은 6위일지 몰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그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는 인간안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여러 외신에서는요, 미국에서 포기한 환자들을 한국의 의사들이 치료한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웠던 미국 의료진들을 대신해 우리나라 의료진이 음압수술실을 활용해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한 거죠. 이건 우리나라 의료진의 투철한 사명감과 뛰어난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겪을수록 대한민국의 의료계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K-메디컬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말이죠. 특히나 한국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키트나 마스크 같은 의료산업용품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을 만큼 우리의 의료기술과 노하우는 이미 유명했다고 해요. 전 세계는 이미 한국이 의료 강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K-메디컬이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라 옛날부터 유명했다니 정말 대단하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 의사들의 수술 실력은 이미 외국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손재주 좋은 건 유명하잖아요.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젓가락질을 해서 손재주가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많은 외국인들은 암부터 다양한 외과 수술까지 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찾아오곤 합니다. 이제는 의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웬만한 수술 실력은 훨씬 앞서 있기 때문이죠. 그 예로 미국에서 위암 수술을 가장 많이 받았던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중에 한 분은요, 어머니가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 미국이 아닌 한국 대학병원 교수에게 수술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의료진의 신뢰도가 높았다는 건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게 2008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10년도 더 된 그 시절부터 이미 우리나라의 수술 실력이 아주 뛰어났다는 거죠. 또 2013년에는 한국의 유방암 치료술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부터 한국의 유방암 생존율이 91%로 크게 오르면서 그 어떤 선진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간암 수술 실력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외국에 비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간암 치료제만 사용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간암의 절제술, 색전술, 이식, 고주파 시술 모두를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만 간암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같은 간 절제술을 하더라도 외국에선 그냥 개복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복강격을 이용해서 후유증도 적고 회복기간도 짧은 그런 시술을 한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간에 달한 관을 통해서 암 조직 가까이에 항암제를 직접 뿌릴 수 있는 시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식 수술이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뛰어난 한국의 간 이식술을 배우러 외국에서 의사 140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의료 기술을 배우러 찾아오는 거죠. 우리 한국 의사들의 강한 분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봇을 이용한 수술까지 잘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수출 로봇 사용법을 전파하는 총괄 책임자 질리언 덩컷은 한국 의사들과 협력해 국제 로봇 수술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 자랑은 이렇게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통계 지표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암 환자 생존율은 절반이 훌쩍 넘는 68.1%나 되고요. 임상시험은 세계 5위권,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연평균 34.7%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의료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꽤 오래전부터 많은 국가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그러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 특히 검사 및 진료 시스템이 세계 각국이 찾는 표준 모델이 된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됐던 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접목된 워킹 스루,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였습니다. 빠르고 안전하면서 정확하게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었던 혁신적인 진료 시스템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의료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뤄내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카이스트에서는 영상 AI 진단 기술까지 개발했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만 집중한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 환경이 어려운 국가의 환자를 국내에서 치료하고 또 해외 의료진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나눔 의료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가치까지 실현하면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진들, 아마 전 세계 모든 의사들 중에서 한국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가장 잘 지키고 있진 않을까요?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 대한민국은 2019년 7월 발표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로 일본 불매 운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냄비근성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금방 끝날 것이라 예측됐지만 반년이 넘도록 지속되며 오히려 뚝배기 근성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 불매는 습관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온 국민이 일본 불매 운동을 장려하고 있죠. 때문에 각종 언론과 매체에서는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 일본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 반면 한국은 빠른 소재 국산화로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며 한국인의 자긍심을 고양시키는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것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일본 불매 운동은 사실상 일본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기사들과 매체들도 보이는데요.
무역 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대한민국에 비해서 일본은 30%도 채 안 되는 무역 의존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매년 15조 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제1차 소득 수지가 210조 원의 흑자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해도 일본의 경제에는 전혀 타격이 없다고 주장하죠. 이것은 일부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은 과거 주변 국가들을 수탈하여 이렇게 놓은 자본과 버블 경제에 넘쳐나던 자본을 바탕으로 해외에 자산을 많이 매입하여 그로 인한 금융소득을 지금까지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심정으로 불매운동이 전혀 소용없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밝혀지고 있는 각종 지표들과 현상을 보면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이 일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는 없어도 그동안 일본이 위태롭게 쌓아 올려왔던 탑을 무너뜨리는 폭탄 스위치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유니클로, 롯데 등의 기업이 치명타를 받아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는 패스트리테일링 등의 일본 기업들이 배당금을 단 1원도 가져가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금융소득의 요효타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더해 최근 화제인 일산의 전 회장 카를로스 고니 문제와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막무가내적인 태도는 전 세계에서 일본의 신용도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세계 각지에 관여된 일본 자산에 큰 타격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가 탈일본을 하게 하는 움직임이 되고 있죠. 또한 현재 일본의 기형적인 구조는 나라는 부자로 만들고 있지만 국민들은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각종 증세와 해외 금융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어나니 점점 자랑스러운 일본을 부정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다음은 트위터에서 한 일본인 유저가 올린 글인데요. 1980년대 일본 제품은 세계 제일 1990년대 같은 가격이라면 품질은 일본이 세계 제일 2000년대 소형화 기술과 안전 성능은 일본이 세계 제일 2010년대 전반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은 일본제가 많다. 2010년대 후반 그 제품과 기술은 일본이 발상했다. 2020년대 일본에는 사계절이 있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일본의 국민들조차 일본은 이제 과거의 영광은 모두 지나가 버렸고 허튼 것에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현재의 금융소득으로만 간신히 유지하는 구조가 아니라 과거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한국에게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하며 견제를 함과 동시에 자국 산업을 다시 육성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인데요. 이것 또한 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기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것은 1900년대 일제가 주변국을 침탈하며 얻은 자본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민족성을 10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일본인들은 일반적으로 분리하고 쪼개는 것을 잘한다고 합니다. 첨단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한 1900년대에는 파고들어 쪼개고 분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사물을 쪼개고 재조합하는 것을 진행하다 보니 기초과학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게냈습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유세를 떠는 반도체 기초 소재도 그런 분야이고 일본의 문학 또한 감정을 쪼개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문학에는 세밀한 감정 표현이나 문체가 돋보인다는 평을 많이 받죠. 그리고 그들은 국민들의 행동마저 쪼개서 바라보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것에는 매뉴얼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대로 대응을 잘하는 편이지만 매뉴얼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심각한 수준으로 미숙한 대응을 하죠. 아무튼 이러한 일본의 민족성은
20세기에서는 빛을 발하여 일본을 G2 경제대국의 위치까지 올려놨으나 21세기에 접어들자 그 양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쪼개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조합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대세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이 전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또한 초창기에는 정밀산업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선두를 달렸으나 현재의 반도체 산업은 미세 공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기보다는 현대 첨단 기술의 종합예술, 집약체라고 불릴 정도로 분리하는 능력보다는 조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공동체 개념을 중시했던 대한민국에 훨씬 유리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동네 등등 모든 것을 우리라는 개념으로 아우르는 한국인들은 평소에는 따로 노는 듯 싶어도 특정 계기가 있으면 뭉치는 것을 잘합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오던 것도 이러한 한반도의 민족 근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각종 재료를 한데 모아 만드는 비빔밥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인 한국의 음식인 닭갈비에 서양의 치즈를 섞어 전세계 K푸드 열풍을 이끌어내는 것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사고 방식과 재능의 영향이 크죠.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21세기에 가장 적합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화가 덜 되었던 시기에는 일본이 세계의 첨단 기술을 이끌었을지언정 이제 세계화와 분업화가 진행된 현 시대에서는 타국에서 발상한 개념을 소수 정예의 대한민국이 훨씬 고도의 기술로 빠르게 실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21세기를 대표하는 반도체와 휴대폰 산업을 대한민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AI와 OG 등의 기술들도 결국 인간이 기존에 형성해놓은 개념과 기술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을 해내며 만들어내는 양상이기 때문에 일본이 아닌 한국에게 최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사물 인터넷을 든다면 일본의 냉장고는 쓸데없을 정도로 문을 많이 만들며 세분화의 특징을 보여주지만 한국에서는 적당할 정도로만 공간을 분리한 뒤 얼음 정수기, 터치스크린, 투명창 등등 다른 기술들을 합침으로써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의 최강자가 될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죠. 일본의 영광을 한국이 모두 빼앗아갔다라며 신세한탄하는 일본의 미래가 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불매운동의 수출 규제 역풍 맞은 일 출구 전략 세울까? 일본이 지난 7월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으나 불매운동 역풍으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3년 만에 열리는 가운데 일본 당국이 출구 전략을 모색할지 관심을 끈다. 15일 양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에서 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 감소율은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액 감소율의 2배나 됐다. 이 기간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은 1조 6,433억 엔으로 전년보다 14.0% 줄었다. 우리의 대일본 수출액은 94억 8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7.0% 줄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국제 무역 감소 흐름과 한일 간 경제 전쟁 여파로 서로에 대한 수출액이 모두 줄었으나 일본의 감소가 훨씬 두드러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본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은 네 번째 수출 대상국이지만 일본의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에 이은 3대 수출국이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 우리나라 실외 상시를 이유로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전략물자 수출 규제 우대국,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우리 핵심 산업에 차질을 주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일본의 조치 이후 국내에선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펼쳐졌다. 특히 맥주와 자동차,
의류 등 소비재에 대한 불매가 전방위로 확산됐다. 반대로 일본 수출 허가 지연에 따른 국내 기업의 생산 차질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첫 규제 강화 대상이던 세계 품목도 우리 정부의 대일본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전후해 드물게나마 허가를 내주고 있다. 오히려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소재, 부품, 장비 부문에 대한 자립화, 다변화도 본격화했다. LG 디스플레이는 10월께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공장에 필요한 불화수소를 100% 국산화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국산 불화수소 시험을 마치고 생산 라인 투입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지원 예산을 올해 6,699억 원에서 내년 1조 2,780억 원으로